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사연을 신청하는 날도 오네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자세하게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달해 드릴 수 있게 3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덜컥 생겼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많이 놀랐었고 두려웠는데 그런 저를 안심시켜줬던 전 남편은 저를 데리고 무작정 자기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당연한 결정이었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경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도 저와의 결혼을 바라왔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시모는 결혼을 허락했지만 그동안 생각해오던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행동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며느리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모도 저를 인정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오히려 임신한 저를 멸시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자 남편이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시모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상황만 악화시켰어요. 임신해서 배는 불러오고 있는데 시모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침없었고 결국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처음으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신 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홀몸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시면 어머님 댁에 더 이상 오기 힘들어요. 누가 너보고 오라고 그랬어? 나는 내 아들만 있으면 되지. 너는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한 며느리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에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며느리를 원했던 거지.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었다. 네가 임신했으니까 봐주고 있는 거지. 임신 안 했으면 당장 머리채 잡아 내쫓았어. 별것도 없는 집안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 아들이 너랑 잠깐 만나고 헤어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임신한 거지? 생각하는 거 자체가 싸구려인데 내가 널 좋아하겠니? 여자가 몸이나 함부로 놀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 어머님, 저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결혼을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제대로 된 절차 밟아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는 바람에 저도 난감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혼인 전에 임신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였어.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의 앞날이 무너졌는데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아니? 네가 인사 오기 전에 내가 그동안 며느리 삼으려고 밑작업 해뒀던 예비 며느리가 있었는데 내 아들과 이어주기도 전에 네가 임신을 해서 내 계획을 전부 다 망쳐버렸다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니까 견디기 힘들면 내 아들과 이혼해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임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맞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임신한 몸인데 집안일 시키고 잠깐도 쉬지 못하게 하면 제가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엄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좋게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얼굴 볼 때마다 이러면 다음부터는 저도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저런 여자랑 살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망치는 거야. 지금 제 얼굴에 도끼 있는 거 보면 모르겠니? 시모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지만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는 않았어요. 시모는 결혼을 반대하려 했었는데 옆에 함께 계셨던 시부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자 어쩔 수 없이 시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결혼을 허락해 준 거였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뱃속엔 시모의 손주가 자라고 있는데 시댁에 갈 때면 그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밀어두었던 집안일들을 쉬지 않고 시켰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저를 아껴주기는커녕 임신했다고 오히려 증오심만 더 잘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시댁에 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한바탕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다가 중간에 끼어든 남편과 대화 도중 저를 놔두고 시모는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대화를 하던 남편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시모와 단둘이 무슨 대화를 했길래 제 시선을 피하는 건지 알아야 했던 저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시모와 방에서 단둘이 했던 대화 내용에 대해 말을 해주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하더군요.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저도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끝내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전과는 많이 달랐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도 들지 않았었죠.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것처럼 차가운 말투로 대화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했고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바람 피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시모의 영향을 받아 저를 차갑게 대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데 남편까지 힘들게 하니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켜주려고 노력했다면 참고 버틸 수 있었지만 남편까지 저를 대하는 감정이 예전 같지 않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만 평생 바라본다고 했었는데 설 명절날 만삭이 되었을 때 시댁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던 도중 한 여자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낯선 여자가 비음 섞인 목소리로 시모에게 애교를 부리며 다가오자 시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새아가 오는데 많이 힘들었지? 배고플 텐데 서둘러 밥부터 먹자. 얘 철호야, 새색시 왔는데 방에서 뭐하고 있니? 빨리 나와서 반겨줘야지. 예, 너는 우리 새며느리가 좋아하는 꼬지산적 빨리 좀 붙이거라. 내 아들과 새로 결혼하게 될 며느리인데 너보다 능력 좋고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어디 하나 빼놓을 게 하나도 없다.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원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살기로 결정했다. 뭐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까지 했고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입으로 말해봐. 어머님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신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 나를 버리고 저 여자랑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냐고. 왜 말을 못해? 오늘도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이런 문제로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려고 만삭인데도 명절 음식 힘들게 만들면서 좋은 관계 유지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 너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이기 싫어서 내가 그동안 밑작업 해뒀던 새 며느리를 내 아들한테 소개해줬는데 사진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더라. 이래서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야. 네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어도 남자들 마음이라는 게 원래 뒤돌아서면 바뀌거든. 너보다 모든 점에서 우월한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한두 번 만나게 해주니까 서로 눈 맞아서 결혼까지 결정 내렸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 아들과 여기까지만 해라. 당신 입으로 말해봐. 정말 나랑 끝낼 거야? 뱃속에 당신 나이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새 출발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평생 나랑 뱃속에 있는 아이 지켜주겠다며. 그 말 전부 거짓이었어? 몇 달 전에 어머님 방에서 당신이랑 한참 동안 대화 주고받던 날, 그때부터야? 당신이 나 좋다고 따라다녀 놓고 임신까지 시켜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왜 말을 못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엄마가 대화 좀 하자고 했을 때 나한테 사진 한 장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당신 옆에 있어주고 싶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보여준 사진을 보자마자 나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엄마 집에 올 때마다 얼굴 붉히는 모습 봐야 하고 우리 엄마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꼴을 평생 동안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었어.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 편만 계속 들다가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와 정말 연을 끊게 될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상황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자신이 없었다고. 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의 부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나와 너무 잘 맞더라고. 천생연분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고 몇 번 더 만나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 당신과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단 차라리 한 번 힘들어도 눈 딱 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이게 내가 내린 선택이야. 이렇게 해야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수키 씨를 집으로 오라고 한 거야. 아, 그리고 쓸데없는 문제 일으키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 아들과 이혼 절차 밟아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괜히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하나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할 것 같니? 경찰서 가서 내 아들과의 관계를 백날 떠들어봤자 네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현장을 덮친 것도 아닌데 증거가 없잖아. 내가 왜 너한테 새 며느리의 얼굴을 보여준 줄 아니?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내 아들과 새며느리가 서로 결합한 현장을 덮쳐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잖니? 이미 내가 다 알아봤다. 자, 여기 이거 받아라. 쓸데없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주는 위자료니까 이거 받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저보고 지금 이깟 돈 받고 사라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을 거예요. 저와 뱃속에 있는 제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깟 돈으로 저를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도 참 할 짓 없나 보네. 생긴 건 멀쩡한데 남의 가정을 깨서 들어오고 싶었나 봐? 널린 게 남자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과 살림을 차리려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네. 임신한 나도 이렇게 버려지는데 그쪽은 나처럼 안 버려질 줄 알아? 결국 그쪽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평생 당신들 괴롭히면서 살 거야.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온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예정일이 일주일 정도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양수까지 터지는 돌발 상황이 오게 되었죠. 진통 때문에 고통스러워 뒹굴고 있는데 그런 저를 바라보던 시모는 쓸데없이 연기하지 말라면서 양수가 터진 제 팔을 끌고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면 주방에서 일이나 하라며 상간녀가 좋아하는 꼬지 산적이나 만들라고 배를 움켜쥐고 있는 저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휴하지 말라며 온몸이 경직될 만큼 차가운 얼음물을 저에게 사정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시모는 뱃속에 있는 제 아이도 저를 닮아 쇼 잘하겠다면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보란 듯 옆에 있던 상간녀의 손을 잡아 보였습니다. 뱃속에 자기 핏줄인 아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 진통을 겪고 있는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남편이 인간 같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얼음물을 머리 위로 쏟아 부었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힘들어지자 저도 모르게 살려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제가 애원을 하자 남편한테 준비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건넨 서류를 받아 쓰러져 있는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상태에서 눈앞에 보이는 서류를 힘겹게 바라봤는데 그건 남편과 제가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면서 제 앞에 인주를 밀어주었고 저는 일단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살리고 보자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진통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이미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제가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곤 아이 걱정부터 할까봐 수술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냈다면서 무사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신 듯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엄마는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한바탕 남편 뺨을 올리고 시댁을 뒤집어 놨다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태어난 아이만 생각하라며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시모가 엄마한테 위자료를 건네주었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면서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준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끌어올랐지만 저희 집안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댁을 상대로 고소할 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싶어도 증거물 하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보게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그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이신 분들은 간통죄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현장을 직접 잡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었을 뿐더러 카메라를 들고 쳐들어가서 모든 장면을 증거물로 남겨놔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 간통죄는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기 때문에 남편은 저와 이혼하기 전까지 몸을 사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인간이 상간녀와 바람 피웠다는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아내야 있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기 위해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몸이 회복이 된 후로 시댁에 찾아가 보란듯이 주방에 있던 시모와 상간녀에게 재래식 화장실에서 본 똥물을 냅다 뿌렸어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대갚아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진작에 시모에게 받았던 위자료 1,000만 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모도 제가 귀찮게 물고 늘어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 더 이상 연락도 없더군요. 저희 집안은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도 소중했었고 그렇게 남편한테 받은 배신을 깔끔히 잊고 털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제 딸이 성공해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제 딸을 위해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의 결혼은 없었어요. 과거에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치가 떨리는 상처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딸만 바라보며 살고 싶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20대에서 50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딸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거든요. 앞만 보며 달려온 삶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성공한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여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잊혀졌던 과거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고 저와 마주친 그 인간들도 많이 놀랐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당신 맞지? 아니, 이런 데서 당신을 보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오래간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직도 그때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우리가 다시 얼굴 본 게 한 30년 만인가? 그런데 어디가 아파서 온 거야? 겉모습을 봤을 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에 누가 입원해서 병문안 온 건가? 나는 오늘 어머니 약 받으러 왔거든. 여기 병원에서 지어준 약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서 항상 약이 떨어지면 오고 있어. 보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왜 안 나? 전염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났는데 내가 저년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고. 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저년 얼굴을 30년 만에 다시 보게 되니 그때 일들이 다시 떠오르는구나. 첫 바늘을 잘못 깨는 바람에 내 아들이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 여자만 만나면 그년들이 우리 아들 등쳐먹고 돈만 빨아먹고 가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격은 아직도 그대로네요. 반가운 얼굴도 아닌데 서로 말 섞을 필요도 없잖아요. 몸도 성치 않아 보이는데 그 성격은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나 봐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어요. 사람이 심보를 고약하게 먹으면 그 업보가 나중에 전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더만 결국 벌 받았나 보네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이 꼴을 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나 본데 아직까지 너 하나 머리채 잡을 힘은 남아있다고. 아들, 나 좀 일으켜 세워봐라. 아, 제발 성격 좀 죽이세요. 언제까지 저 사람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벌써 30년이나 흘렀다고요. 저 사람 내친 게 누군데요? 저랑 어머니잖아요.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해.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거에 대해 나도 정말 후회 많았어. 당신 내쳤을 때 옆에 있었던 그 여자는 나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싹 바뀌어선 더 능력 있는 남자가 접근했다고 나를 버리더라고. 결국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까지 버림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다른 여자와 선자리를 만들어줘서 관계를 잘 이어나가다가 결정적일 때 결혼의 문턱까지 가지는 못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여자한테 물질적으로 퍼줘도 결국 결혼은 할 수 없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혼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되었지. 당신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많이 심각하다는 걸 알 거야. 이게 희귀병이라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앓고 있거든. 후천성 스포성 표피 박리증이라고. 온몸에 물집이 잡혀서 피부가 벗겨지고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래. 처음에는 손이나 발에 조금씩 물집이 잡히던 게 어느 순간부터 온몸 전체로 올라오길래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큰 병원을 찾아갔는데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물집이 터지고 피부가 벗겨졌다가 다시 아물고를 반복하고 있어. 요즘에는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면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병이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누가 나랑 결혼을 하겠어. 다 내 업보인 거지. 엄마, 오늘은 일찍 왔네요. 저 아직 예약 환자가 몇 분 더 있어서 좀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죠? 요즘 피부질환 문제로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기 좀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안 가셨네요? 엄마랑 아는 분이셔? 아, 내 담당 환자분이시거든. 요즘 할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 새롭게 처방받고 싶다고 하시길래 다시 내원하신 거거든요. 그 약 드시면 좀 더 괜찮아지실 거예요.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엄마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설마 윤 선생님이 당신 딸이라는 거야? 그럼 윤 선생님이 내 딸이라는 거라고?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 딸은
원래부터 아빠라는 존재가 없었어. 30년 전에 뱃속에 있던 내 딸과 나를 버렸잖아. 나는 아직까지도 양수가 터졌던 그날을 잊지 못해. 저 마귀 같은 인간이 나한테 얼음물을 퍼붓고 있을 때 비명 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내 언녀 손을 잡았잖아. 그때 시간을 더 지체했다면 내 딸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떠날 뻔했었다고. 그런데 어디서 지금 내 딸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는 거야? 소연아, 환자분들 기다리시겠다. 얼른 들어가봐. 그럼 내가 몇 년간 소녀한테 약을 받아 먹었던 거였어?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던데 내 아들과 닮아서 그렇게 보였던 거구나. 전시모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제 딸의 손 좀 잡아보겠다며 그동안 그리웠다고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제 딸이 단 명찰과 의사 가운을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제 딸은 그런 전시모와 전 남편의 태도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딸이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감정은 없었고 그날 이후 전시모의 진료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남편과 전시모는 제 딸이 지어주는 약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 가보라면서 더 이상의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확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딸의 단호한 모습에 전 남편과 전시모는 거품을 물며 아비규환되었고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제 딸은 조금의 감정도 흔들림 없이 등을 보였습니다. 전시모와 남편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에 대해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30년 이상이나 지나버린 과거의 아픈 기억을 용서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왔었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저와 제 딸이 용서의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그 인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지만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자 무릎까지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게 참 한심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본인들의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과거를 후회하는 모습이 참 덧없어 보였어요. 제 딸은 그날 이후 전시모의 진료를 거부했고 전 남편은 제 딸의 병원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저는 거짓으로 보였어요. 제 딸을 벗겨먹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엔 딸에게 와서 빚 8천만 원만 갚아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딸은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인간이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있지만 갑자기 마주치게 된 그 인간들이 집요하게 달라붙으려 하고 있어요. 아마 제 딸이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걸 도움받으려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는 거겠죠.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전시모가 과거의 자신의 악행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악연 또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행동할 생각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저희 집안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던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 좀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사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빈부격차도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가진 재력으로 한 집안을 무시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돈 집안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문제점들이 많아 보였는데 예비 사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솔직히 예비 사위만 봤을 때 결혼은 무조건 허락을 해줬었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며 가끔 만날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이로선 1등 신랑감이었지만 상견례에서 처음 마주보게 된 사돈 집안이 저희 가족을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온몸은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풍기는 이미지는 저희 집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티가 흐르는데 저도 모르게 기가 죽을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아닌 저희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고개를 세우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저는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죠. 이런 와중에 딸과 예비 사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서로 좋다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는지 침묵을 지키며 물만 들이키고 있었어요. 예비 사이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 가벼운 목소리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사돈댁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저희를 바라보기만 할 뿐 상견례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나오신 거 보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왕 이렇게 얼굴 마주보게 된 거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초장부터 결혼에 대해 반대하면 제 아들이 회사에 지장을 줄까봐 말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까지 한다고 했을 때 부모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처음 얼굴을 보자마자 어찌나 놀랐던지 저희 집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딱 봐도 빈곤층에서 사는 여자 같길래 너무 놀라서 한마디 하려 했었죠. 그런데 누구보다 제가 아들의 성격을 워낙 잘 아니까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해서 집안 전체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알 까기 전에 잡으면 되니 일단 건들지 않고 있었죠. 주위에 정말 잘 나가고 조건 좋은 여자들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 데리고 다니기에도 쪽팔릴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데려온 건지 궁금했었습니다. 언제나 현명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전혀 이득될 것도 없고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쓸모없는 여자를 데려왔다는 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제 아들은 그쪽 따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좋은 감정 하나로 만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건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비즈니스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이번 기회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 상견례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제 성격이 한 번 아닌 건 끝까지 용납하지 않거든요. 결혼을 상상하신 건 아니시죠? 제 아들 하나 잡아서 인생 역전하시려는 거면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은 이 결혼 절대 허락할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참은 이유는 그쪽도 부모인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실 테니 저희가 굳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반대 의견을 드린 거니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 같네요. 인세 왔을 때 반대했으면 제 아들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난리를 쳤을 테지만 그쪽 분들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저희 집안과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시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결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 가족이 목덜미 잡고 쓰러지는 거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 어디서 명함 한 장 내밀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안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겠다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엄마, 누나, 정말 이럴 거야? 상견례 모임에 오기 전까지도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의 차렸다가 집안 말아먹을 작정이냐? 아빠가 여태까지 너를 키워준 게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게 하려고 힘들게 살아온 줄 알아? 뭐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되는 거다. 한번 얘기할 때 확실하게 충격을 줘야 나가 떨어지는 거라고. 너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항상 이게 문제야. 자기 감정만 우선시 생각하고 부모 입장은 하나도 고려해주지 않잖아.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니? 이것 또한 우리 집안의 안 좋은 이미지로 스크래치를 남기는 건 줄도 모르고 그저 서로 좋다고 앞뒤 안 보면서 날뛰는 너희들을 중재시키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거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도록 해라. 저희는 예비 사위 집안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뱉으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제 딸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지 놀라서는 예비 사위의 얼굴만 바라보며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사돈 집안은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고 더욱더 안 좋은 말들을 거침없이 입 밖으로 뱉어대고 있었고 제 딸은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비슷한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걸 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던 시간이었고 저는 이 결혼이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길이 분명할 것 같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이제 그만하시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그쪽 집안이 한 기업의 총수이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서로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금 저희 앞에서 하신 말들 전부 다 사과하시죠.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인격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그쪽 집안의 직원들도 아닌데 초면인 저와 제 남편을 하대하는 건 이 자리에서 당장 사과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아드님은 정말 잘 키우신 거 저도 인정하지만 따님뿐이나 부모로서 보여주신 행동들은 솔직히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다들 이런 식인 건가요? 제가 생각했던 부유층 집안들은 격식 있고 말 한마디도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최대한 말을 순화시켜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춰서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보다 오히려 더 못 배우신 분들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식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죠. 제가 왜 그쪽 같은 집안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쪽 딸이 내 아들을 어떻게 깨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나 물어왔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요. 물질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여자들이 자기 형편은 생각 안 하고
남자 능력만 보는 줄 알아요?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대우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는 거라고요. 특히 없는 것들이 그런 욕구가 더 심하죠. 있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그게 욕심 부리는 것도 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쪽 따님도 제가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여태껏 제 아들이 가지고 놀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아들, 여기까지만 노는 거다. 더 이상 진지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만 끝내라. 저런 집안과 엮이는 순간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소문이 더 안 좋은 소문을 낳는다는 거 몰라?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저는 생각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 둘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쪽이 말씀하신 게 100번 옳은 것 같네요. 이참에 로또 한번 잡아보죠. 저는 이 결혼 허락할 거고 조금도 관여할 생각이 없네요. 둘만 좋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도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그쪽 집안이니 누가 더 잃을 게 많은지 한번 해보자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도 없어서 잃을 것도 없거든요. 반대로 그쪽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겠다면 저는 굳이 이 결혼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런 사이 어디서 데려오겠어요? 예은선아, 이번 기회에 송서방 무조건 붙잡아라. 엄마가 이 결혼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주마. 예비 사돈 집안은 갑자기 돌변한 제 모습을 보고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상견례 자리에서 뛰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예비 사위와 제 딸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에 할 말을 잃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네요.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저는 상견례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무조건 둘이 좋다면 결혼식 올리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먼저 일어나 제 딸과 남편을 데리고 상견례 자리를 박차면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딸은 저를 보며 괜찮냐고 불안에 떨었지만 둘이 좋아서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 왜 부모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 불가였어요. 그렇게 남편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비 사위가 저희 가족에게 뛰어와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다며 먼저 들어가시라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 예비 사위가 알아서 하겠다는 한마디에 제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예비 사위는 딸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분명 집안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제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들어서 예비 사위가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둘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동안 둘이 인연을 만들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접어버린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 사랑보다 돈이라지만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비 사돈 집안은 돈을 더 큰 비중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했던 거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 딸과 예비 사이가 서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지만
재력이 많은 예비 사돈 집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지만 솔직히 제 딸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예비 사이에게 전화가 오기 전까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런 모습을 겉으로 표현한다면 가족들 모두 불안해질까봐 오히려 저는 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긴 시간 동안 예비 사이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주일이 지난 뒤 예비 사이가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만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는 말에 급하게 내어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정신없이 배를 채운 예비사이는 그제서야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숨을 돌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예비사이의 결단력에도 놀랐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더 큰 걱정을 하고 말았네요. 예비사이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예비 사돈 집안에서 제 딸과 결혼을 하려면 모든 걸 두고 떠나라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건 예비 사이가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그동안 상처받았을 사위의 마음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제 딸도 걱정이 많았는지 사위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더라고요. 서로가 그만큼 진심인 걸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비 사돈들이 두 아들, 딸의 인생길을 막아서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 사이는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고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사부인이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얼굴 보고 대화하자는 말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약속한 장소로 나가게 되었는데 검은 차량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자 심술이 가득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어디 좀 가야 할 것 같다며 차에 타라고 하길래 옆자리에 앉아 알 수 없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가는 동안 서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고 운전을 해주시던 기사분이 도착했다는 말에 예비 사부인은 내리면 될 것 같다고 먼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네요. 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사부인은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묵묵히 뒤따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사부인이 입을 열었네요. 제가 오늘 소화해야 될 일정인데 전부 다 저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거든요. 앞으로 사돈이 될 터인데 미리 인사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봉사 모임에 같이 온 거예요. 서로 얼굴 익혀서 나쁠 거 없잖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양 여사님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따님을 그렇게 잘 키우셨다면서요? 저희들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양 여사님 아드님이랑 한번 엮어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사람 마음 사로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쪽 따님이 낚아채셨다는 말에 그 노하우 좀 듣고 싶어서 저희도 오늘 봉사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양 여사님한테 들었는데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남자 홀리는 능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것뿐인 줄 알아. 눈웃음 살랑살랑 치면서 내 아들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데 얼마나 요물이던지.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차례 한번 만들 테니까 와서 좀 배우고 가. 그래야 아직도 시집 못 간 자제들도 한 자리씩 꿰찰 거 아니야? 사돈, 뭐하고 서 있어요?
얼른 고무장갑 끼고 김치소 만들어야죠. 저희는 원래 이렇게 모여요. 봉사활동하면서 수다 떨고 기업 이미지 살리고 사는 게 원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살이 이미지가 반은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배워놔야 나중에 내 아들 길을 펼 수 있는 거라고요. 조만간 이 자리에 예비 며느리도 부를까 하는데 괜찮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한테 무슨 대답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경고를 하시는 건가요? 말이 너무 거치시다. 남들이 보면 싸우는 줄 알겠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제 얘기 들어보시죠. 내 아들이 상견례 이후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아들만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쪽과 대화를 좀 나누면서 예비 며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그럼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 칩시다. 어차피 우리 집안이 반대를 해봤자 이미 내 아들은 그런 거 조금도 신경 안 쓰고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과 인연을 끊는 건 저희가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받아주는 쪽이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 메꿔보려고 생각을 해보니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해오는 혼수가 있잖아요. 집이야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쓰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갈 혼수품들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딸이 결혼한다는데 어느 정도 자금은 모아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데 저희가 부르는 금액의 기준은 당연히 맞춰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털어서 혼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내 아들이 로또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저를 겁주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유치하게 못들 하시는 거죠? 저를 에워싸고 다들 노려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로 혼수를 해달라는 것도 너무 억지스럽고요. 저는 그래도 만나자고 했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대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두 번 다시 엮일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왜 따로 나와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으면 집 전세금이라도 빼서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미리 알아봤는데 한 3억 정도 되더구먼. 뒷조사도 안 해보고 무작정 혼수 얘기한 줄 알아요? 전세 3억 거기에다가 따로 모아놓은 재산이 있을 테고 그거 합쳐서 달라는 건데 우리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주기 싫다? 이 여편네가 아주 날로 먹으려 드네. 오늘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아무 데도 못 가. 사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저에게 거침없이 풀기 시작했어요. 저를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과 사부인은 제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니 발밑에 있던 김치소에 패대기를 치더니 얼굴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이판사판이었고 한참 동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멀리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비사위와 제 딸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줬네요.
예비 사부인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김치소를 주워들어 제 딸에게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들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다가 덜썩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면서 형편없는 것들과 놀아난다고 자기 아들을 원망하고 있었네요. 사위는 더 이상 힘들다며 파혼을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사부인은 눈물을 그치면서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몇 번이나 다시 되물었네요. 사위는 파혼을 결정했다면서 고개를 떨구자 사부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급하게 기사를 불러 차에 태운 뒤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김치소에 온몸이 범벅이 된 저는 샤워를 끝내고 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딸은 시간이 없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국제공항이었고 남편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 듯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희는 딸이 시키는 대로 일단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탈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예비 사이와 파혼을 해서 그 충격에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인 것 같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예비 사이가 준비해 준 거라며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얼떨떨해하고 있었는데 이미 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결국 딸과 함께 저희는 사이가 시키는 대로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제가 알던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갈 때 몇 번 탔던 비행기와 다른 1등석 비행기였고 두바이라는 곳에 여행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딸이 몇 달 전에 해외여행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여권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거였네요. 그렇게 1등석에서 처음 느껴보는 서비스를 받으며 비행기가 출발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존칭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몇 시간 전에 헤어졌던 사위가 저희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예비 사돈댁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네요. 뭐야? 왜 이 사람들이 1등석 비행기에 타고 있어? 아들, 너 나한테 뭐 하는 짓이니? 분명 파혼했다고 말했잖아. 네, 파혼했죠. 그런데 그건 한국에서 파혼한 거지. 저희 결혼식은 두바이에서 열릴 거거든요. 저희 가족들끼리만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버지 어머니도 무조건 좋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곧 비행기 출발할 것 같은데 저희 결혼식 축하해주러 같이 가실 거예요? 너 정말 제정신 있냐? 이렇게까지 해서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부모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선택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출발하시겠어요? 아니면 돌아가시겠어요? 두바이로 떠나면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고 되돌아 나가신다면 그날 이후 저와의 인연은 끊는 겁니다. 곧 비행기 이륙할 것 같은데 서둘러 결정하시죠. 사돈분들은 피가 거꾸로 쏟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말도 안 된다며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부인과 한바탕 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 때문인지 사부인은 두 번 다시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볼 생각이 없다면서 뒤돌아 비행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를 사돈 어른과 사돈 처녀도 따라 나갔고
그렇게 저희들만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사위에게 정말 괜찮겠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더 이상 신경 쓰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위의 도움으로 두바이라는 곳에서 여행과 함께 딸과 사위의 결혼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국내에서 비밀리에 결혼식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희 가족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런데 두바이에서 결혼식과 여행을 끝마치고 국내로 돌아왔는데 경찰들이 사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사돈 어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 듯 조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된 소식은 사돈댁이 임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렇게 횡령한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거에 대해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 고발을 한 게 사위였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지켜볼 수 없었던 사위가 내린 결정이었네요. 결국 그날 이후 사돈 어른은 종수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위는 현재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 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사위의 결정들이 모두 옳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둘이 사랑해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에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식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게 더 안 좋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딸과 사위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사돈 집안도 인정해줄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은 사랑과 돈,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사위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